현재 미국에서 G7에 한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일본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색은 다르지만 유럽에서도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이 G7의 지위에 알맞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강대국 대열에 마땅히 포함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논의는 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무엇 때문에 당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되는 냄새를 잘 맡는 나라는 누구나 인정하듯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규모의 금융기관이 존재하며 또한 가장 상술이 좋다는 민족인 유대계를 통해 세계 무역을 주무르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금융기관 골드만 삭스는 느닷없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이 대한민국이 2050년에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GDP 2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2050년 예상 GDP는 8만 천 달러로 이것은 독일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수치입니다. 2년 간격을 두고 다시 실험해봐도 결과는 대한민국이 GDP 2위라는 것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발표가 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관과 개인들은 매우 회의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다소 앞선 분야라고 하면 IT 인프라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 등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과연 한국의 미래가 밝냐는 논란도 있었죠. 대한민국이 10대 무역국이긴 하지만 일본이나 독일까지 제끼고 2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골드만 삭스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하며 성장세가 엄청난 국가인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한국의 K를 집어넣어 BRIC 케이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보고서가 이제 와서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골드만 삭스가 그 중간치인 2025년을 예측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한국이 2025년 정도에는 전 세계 GDP 9위를 충분히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당시 2007년에 13위, 2008년에는 GDP 15위로 밀렸던 한국을 회상해봤을 때 이 역시 쉽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10위권 내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원부국인 미국과 유럽까지 대거 포함이 되어 있어 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캐나다,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을 제치고 10위권에 입성했습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이 최초 10위권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전 세계의 공급 라인이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이로 인해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며 이러한 부족한 주요, 물품을 공급하는 한국은 역으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공장들을 전 세계에 짓고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한국의 산업 구조가 첨단 미래 산업에 맞춰져 있어 준비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과거 골드만 삭스는 팬데믹을 반영한 수준은 아니었고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한국이 급기야 2050년엔 8만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나라로 한국을 낙점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컨텐츠와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자본을 쏟아붓는 상황을 이제 강대국들이 하나둘씩 눈치채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유럽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고 미국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럽에는 이번 팬데믹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게 매우 인상 깊었고 그것이 한국을 선진국의 이미지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 미래 사회에서는 갈수록 먹거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동력을 강화하고 부활시켜주는 나라를 찾기에 혈안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최근 프랑스와 호주 간의 잠수함 77조 원 계약이 파토나면서 유럽은 미국을 크게 불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만과도 무역협정을 따로 벌여야 하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자강론을 주장합니다. 과거 미국은 동맹 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적인 목적은 물론 돈 되는 일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이 사건 이후에 프랑스 대사를 통해서 한국의 핵잠 기술을 전해줄 수 있다고 폭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굳이 국제 간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동맹 간 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여러 가지 무기의 빗장을 걸고 있으니 유럽 강대국들이 한국의 러브콜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투기 분야를 비롯해 군사 분야에서 미국 대신 기술이전이나 개발을 권하는 강대국들이 많아질 것이며 미국은 위기를 느끼고 많은 것을 한국에 선제적으로 판매해 한국 국방력이 증강되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미국과 유럽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반도체 업체나 배터리 업체를 미국에 대거 입점시키려고 추진 중이며 코로나의 피해를 크게 입은 스페인 당국은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유럽에 입점하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아시아에서 한중일 등의 후보가 있으나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할 수 없는 국가이며 일본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뒤처져 자연스럽게 준비된 한국으로 흐름이 급격하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유럽 지칠 주요국들이 결탁하면서 지칠의 새로운 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전 세계 주요 포인트에서 중국의 요새 건설을 하며 세력을 확대하기 원했습니다. 이미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까지 넓어졌으며 최근에는 드디어 유럽에까지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탈리아의 항구 4곳을 접수하면서 운영권 협상을 하거나 지분 참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불이 나게 달려가 막으려고 했지만 친중 정부가 들어선 이탈리아를 막을 방법이 없었죠. 특히 지칠 중 하나라는 이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며 서방연합이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칠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이상행동이 생긴 것입니다. 수출대국 독일의 대표적인 중대 사회기반 시설인 함부르크의 항만에 중국 국영기업의 지분 참여를 놓고 독일 내에서 일대 설전이 벌어진 상황인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면서 러시아와 최고 동맹인 중국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항구를 내어주면 중국이 추후 군사기지로도 활용할 의도를 보이는데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중국이 군사기지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차례 중국 군물자 운반선이 나왔고 일부는 스리랑카 정부가 입항을 금지시키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독일 항구가 중국 영향력 가운데 들어간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숄츠 총리도 무조건 중국을 반대하지 말고 독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지칠 중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까지 러시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갈수록 피곤한 것임을 직감합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지칠의 범위 확대와 한국 참여 등도 다시 거론되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게다가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연합과 서방에서 유일하게 언급한 타 대륙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다는데요. 여기에는 지칠 중 하나인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되었고 영국, 미국, 호주와 같은 영연방만 다뤄졌는데 갑자기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 이름이 등장한 상황인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러시아 사태에서 한국의 LNG 운반선이 유럽 각국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결정적으로 한국이 이제 지칠급의 능력을 보유한다고 본 것은 바로 군사력 분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영내 조달이라는 제1순위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본래 미국은 사실상 유럽연합의 리더격이라 제외하고 군사물품 조달에서 이 원칙을 무너뜨린 게 바로 K방산 물품으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약 40조 원가량의 물품을 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연합에서도 폴란드의 방어선이 구축되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을 지킬 최종 라인이 폴란드이기에 어떻게든 군수물품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2023년까지 천무 300기를 폴란드에 공급하면서 유럽을 들썩이게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이마스 300기를 뽑으려면 지금부터 약 5년간 공장을 풀가통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간에 캐파를 늘린다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은 걸려야 1년에 100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마저 중국에 항구를 내주는 이러한 상황에 유럽을 지키는 한국이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 침투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한국이 지칠의 확대 펀드는 지위로 언급이 되며 그 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새마을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구호로 1970년부터 전개된 이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큰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통째로 수입해가는 운동이기도 하죠. 물론 그 안에는 독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나 적어도 이 운동이 국민을 하나로 모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준 것만큼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중국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빠른 1958년부터 시작된 마오쩌둥 주도하에 실시된 이 운동은 전 인민을 동원해 강철, 전력, 석탄 생산을 대폭 늘려 15년 후 중국을 침략했던 영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 인력을 차출해 도시로 보내는데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은 생필품 부족 현상은 물론 농촌 생산력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며 농업 경제의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잘 살아보자며 시작한 대약진 운동은 전개 3년 만에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전대미문의 기근을 불러왔죠. 결국 재앙으로 끝난 이 대약진 운동으로 마오쩌둥은 권력의 전면에서 물러났고 중국 전체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20년 이상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8년부터 약 10년간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험난하고 비극적인 시기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약진 운동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중국은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구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이를 억제하겠다며 더 늦게 완, 더 낮게 씨, 더 적게라는 산화제 한방침을 채택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요. 중국은 1978년부터 강제적으로 한자녀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반인륜적인 방법을 동원해 강제 인구수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 증가율은 1970년 25.8%에서 2013년 4.92%로 5배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제기되자 2014년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도 즈면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2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는 아예 제한을 모두 없앴습니다. 낳을 수 있는 만큼 낳으라는 의미였는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률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인구수 세계 1위 타이틀은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비상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여성 대표회의 폐막식에 참석해 결혼과 육아와 관련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사랑과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전국 여성 대표회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시진핑이 설계한 중국 여성의 역할을 선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분석했는데 그가 제시한 여성의 역할은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과 출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여성의 사회 진출이 너무도 당연한 2023년의 정책으로 보기에는 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만 시진핑이 전 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최근 중국 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죠.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중국인구학회 연례회의에서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9명이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올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며 중국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는 모두 한 자녀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지 화성유정策, 즉 한 자녀 정책은 1970년 9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소수민족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국의 모든 가정에 자녀를 한 명만 낳으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신중국 설립 당시 5억 명에서 1964년 7억 명, 1974년 9억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덩샤오핑이 이끄는 공산당은 너무 많은 인구는 자칫 국가 발전에 저해될까 강제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1980년부터 모든 공산당원은 한 자녀만을 키워야 했고 혼인법 개정으로 모든 부부에게 계획 출산 의무가 부여됐고 1982년에는 헌법까지 개정해 국가의 계획 출산 시행을 넣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평균 개인 소득의 10배까지 벌금이 부과됐고 정부가 나서서
강제 유산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서방에서 이를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덩샤오핑은 중국 난민이 5천만 명쯤 외국으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 라 응수하자 잠잠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수가 줄기 시작한 것은 2022년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처음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전년 1062만 명보다 106만 명 감소한 반면 사망 인구는 1041만 명으로 전년 1014만 명에 비해 27만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이 감소해 인구수 세계 1위 타이틀을 인도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혼인 건수까지 급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경제매체 제1재경일보는 분기별 통계 보고서를 인용해 2022년 전체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80만 3천 건 감소한 683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86년 혼인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만 9천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9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책 시행 당시 계획했던 것처럼 인구수 14억 명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도 못한 부작용이 목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이아이즈헤이하이즈입니다. 한국어로 흑해자로 불리는 이들은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 호적에 오르지 못한 미등록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공산당은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며 이를 어길 시 연평균 개인 소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라는 관계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아이가 생길 수 있고 또한 당시라면 제대로 피임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수로 태어난 아이들은 적지 않을 겁니다. 실수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의 선택지는 2개, 벌금 10배를 내고 호적에 올리거나 아니면 호적에 아예 올리지 않는 겁니다. 호적이 없으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1990년 인구조사 결과 호적에 오르지 못한 헤이아이즈는 무려 1,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많을 때는 3천만 명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전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그들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피폐했을 겁니다. 이에 2015년이 되어 인구 감소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중국은 이들을 인정하고 호적 등록을 진행했었죠. 또 다른 부작용은 샤오왕기셔 황디라 불리는 소왕제 세대입니다. 한 아이 정책으로 1979년 이후 독자로 태어나 집에서 마치 황제처럼 사랑을 독차지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에게 매달려 사는 소위 421 증후군 때문에 소왕제 세대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과보호와 맹목적인 사랑을 누리며 자란 결과 용석바지, 고집불통, 버릇없음, 남을 배려할 줄 모름, 참을성 부족, 자립심 부족, 환경 적응력 부족, 문제 해결력 부족 등등이 소왕제 세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하며 대체로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운동도 하지 않는 데다 낭비가 심하고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략하기 쉬워 전 세계 명품 업계들이 이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이들이 문제인 것은 단지 도덕적이거나 허영심이 가득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나쁜 말로 부모에게 빌물어 사는 캥거루족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소왕제 세대입니다. 보호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 연약한 데다 타인과 어울리지 못해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포기하고 부모의 빌부터 사는 겁니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없느니만 못한 존재들인 것이죠.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문제일 겁니다. 35년간 이어진 산하 제한 정책으로 중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부족해지고 노인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시장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과거 많은 인구에서 기인한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공장으로 군림했었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중국의 공장을 둔 기업의 입장에서도 급격한 임금 상승은 당연히 상품 가격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시장 경쟁력은 악화됩니다. 인구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인구 보너스 데모그래픽 보너스에서 반대로 미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오너스 데모그래픽 오너스로 전환되는 시기를 루이스 전환점 노웨지언 터닝 포인트라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같은 위기를 겪는 나라를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고 출생률이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다 보니 때때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중국처럼 아이를 강제적으로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 전시회 Defense and Security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3 태국 D&S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볼 게 없다는 평가가,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3 태국 D&S에서 26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톤급 무인전 투수상정, 2만 톤급 상륙함, 6000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무기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체계를 물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D&S에는 전 세계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물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 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오션의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D&S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000톤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대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S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 부스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하나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10미도 못 가서 찍어줍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지능을 가진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자막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 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부료 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 체계입니다. 최근 국제전시회에 선보인 3600동급 장보고세 배치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잠항 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무리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여기에 음영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 능력과 피탐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수행을 위한 오차 범위 0.01mm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 어뢰, 다목적 무인잠 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에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 보수, 가상현실 훈련 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매척을 대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업계 내에서는 하나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9급 9척, 214급 3척, 3000동급 3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주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제이스쿼드 테크놀로지스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오션뿐 아니라 국내 방산 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 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 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 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내척 도입할 예정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 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듯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 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3,000동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 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방산 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전차와 K9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이제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으로 두 번째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미국과 군사훈련을 개시하며 중국을 향해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결정한 K9 자주포를 티베트 무장독립군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조이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티베트 독립군은 강력한 한국 K9 자주포 지원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중국을 향한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 조만간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두 국가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가 10월 중순에 고지돼 전투훈련을 한다는 보도였죠. CNN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있는 인도와의 연합훈련을 보도하며 연례 합동훈련이 일어나는 곳은 아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중국 인도가 치열하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과 9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과 인도가 18년째 진행하는 유드 아파스의 일환이나 이번 훈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경 분쟁 지역에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존 훈련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 내륙 지방에서 진행하거나 중국의 항의를 듣지 않기 위해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하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형태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분쟁 지역 근처에서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훈련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며 중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도가 미국과 손을 확실하게 잡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는 신냉전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중립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자원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도 친교를 쌓는 국가로 중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3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뉴델리를 방문해 수브라마냠 자이상카르 제이 샹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인도, 중국 사이의 앙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과거 2020년 가르안 계곡에서 발생한 몽둥이 충돌은 인도, 중국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양 진영은 포대를 히말라야의 배치 본격 대결까지 상정하면서 군을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화의를 도모하고자 중국이 먼저 왕이 외교부장을 인도에 파견하면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이죠. 인도 역시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 대해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의례적인 외교 인사를 교환하며 양국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었다는 평가에도 별 반응이 없었죠. 이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인도의 처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로 하여금 등거리 외교를 하게 강요한 것이죠. 미국과 손을 잡는 것도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도 둘 다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며 실리 외교에 나선 인도는 앙금이 있는 중국에게도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왕이 외교부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적으로 돌리면 중국의 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3월에 있던 회담을 중국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온전한 중국의 착각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는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중국 국경에 배치할 것을 알리며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인도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5개 포대 중 두 번째 포대가 인도 항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조만간 히말라야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S-400 첫 포대를 도입해 북부 펀자브 지역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도는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교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몽둥이 충돌의 교훈을 인도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K9 자주포를 이 무기는 인도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독립군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미국과 인도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티베트 독립군의 부족한 화력까지 인도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티베트 독립군까지 고려해서 상대해야 할 상황이죠. 티베트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중국과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초창기 중국군이 티베트를 강제로 병합할 때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합병에 반대하며 무기를 들었죠. 달라이라마는 이들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며 이들 무장 조직은 물론이고 중국 소수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며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에서 줄어들었죠. 결국 티베트 독립군과 저항 세력은 티베트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중국의 집요한 소수민족 탄압에 못 이긴 이들은 그들을 도와준 인도로 방향을 들어야 했습니다. 인도는 예전부터 티베트인들과 교역을 이어가며 인연을 쌓았습니다. 티베트와의 인연을 생각한 인도는 망명을 요청한 달라이라마를 받아들였고 망명 정부 조직과 티베트 저항군 세력을 받아들였죠. 티베트인들은 무장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고 특수부대는 언젠가 찾아올 독립의 순간을 위해 그 세력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으며 조직을 운영했죠. 국제 무대에 티베트 저항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근입니다. 인도, 중국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 티베트 특수부대가 인도 소속 부대로 알려지면서 국제 무대에 그 이름을 떨친 것인데요. 이들 특수부대 SFF 요원들은 경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인도 정부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000명 규모의 이 특수부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때 모습을 보이며 인도를 돕는 원군이 되었죠. 인도 정부 역시 자신들을 도운 티베트 군과 인연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력이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중국군을 퇴치하는 것이 수건이었던 이들은 외부에서 수입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죠. 인도 정부가 K9 자주포를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히말리아 산맥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던 이들은 무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중국에게 받은 아픔을 잊지 않은 인도는 티베트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베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셈입니다. 티베트 독립군 입장에서 무기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 인도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도, 미국, 티베트의 삼각협력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죠.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이자 백악관에 초청받은 인사이기도 한 롭상 상가이 총리는 이번 지원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무기의 우수함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지원 덕분에 티베트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티베트 독립군은 조직을 다시 규합, 티베트에 있는 중국인민 해방군을 상대로 다시 전의를 불태울 생각이라고 하죠. 인도 역시 이틀과 함께 움직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 군이 티베트어를 배우면서 티베트인들의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티베트 독립군까지 개입되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히말라야 접경 지대에 2개 사단을 배치한 것에 이어 2개 사단을 추가로 배치해 총 4개 사단을 두면서 병력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 구식 탱크를 버리고 3세대 탱크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탱크의 사격 통제 장치 기능도 개선하는 한편 장갑차도 구형 GBC형 8에서 GT21로 교체하면서 질적 변화도 꾀했죠. 중국군의 염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부 우타라칸드 주의 실질 통제선을 중국군 100명이 넘는 일도 벌어졌죠. 인도도 즉각 중국의 행동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인도는 10만 원 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도 저가폰 시장의 80%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장악하고 있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상황. 그런데 인도 정부가 보복 조치로 중국 스마트폰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것이기에 중국 업체가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중국 기업이 만든 1만 2천 루피, 한화로 약 20만 원 수준의 저가폰을 인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스리랑카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막는 행보도 보였는데요. 스리랑카 외교부는 자국 한반토타 항에 입항하려던 중국 선박 위안왕호 호와 관련 정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위안왕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가 운용하는 선박 중국군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선박인데요. 처음에는 입항을 허락한 스리랑카가 태도를 바꾼 이유에는 인도의 압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스리랑카의 인도가 차관을 대여하며 중국을 밀어내고 최대 채권자로 등극하면서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식으로 중국을 방해한 것이죠. 중국을 배제하려는 인도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중국 조이기에 나선 인도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티베트 군이 한국 K9 자주포를 이용해 독립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